자, 이번 추석 연휴 지나자마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받으라고 우편물 받으실 분 전국에 104명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 이번 영상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네,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지난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딱 한 달 만에 서울의 초고가 주택 거래자 104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이 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 전에 9.7 대책 관련해가지고 확정적인 정부의 어떤 의지 한 번 더 보여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 한강빌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아파트 사게 되면 무조건 두 가지가 시험대에 오른다. 하나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맨 처음에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고, 두 번째는 이 자금 출처, 사후관리 차원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검증받게 될 겁니다. 이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금융위 차원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기재위 차원에서 세금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27 대책 일단 대출 건드렸죠.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7 대책으로 2030년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금 관련해가지고는 공이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9.7 부동산 대책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부동산 세무조사만큼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서 이건 사후적인 검증 차원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해서 신고가 거래를 하거나 이 자금 출처가 법인 자금을 가지고 온 건지, 또 부모님한테 증여세 신고 없이 편법 증여 받은 건지 이런 거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사업 목적으로 내가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주택 구입에 돌려 쓴다든지 이런 거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 얼마예요? 2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변 중심으로 아파트 살 생각이 있으면 일단은 세무조사는 한 번쯤 받을 각오하라는 메시지 시장에서 정부가 계속해가지고 던져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일단은 세무조사를 몇 번 하겠다고 했어요? 총 6번 하겠다. 그래서 지난 1차 조사, 2차 조사 이미 조사 결과 제가 영상으로 전달 드린 바가 있고, 올해 연말까지 총 6번 조사를 하겠다고 공이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이 세무조사 선정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 사실 세무조사라고 해가지고 별 특이한 방법으로 아파트 샀나 보다 하실 텐데, 사실 이 세무조사는 거의 3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걸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또는 소득 누락한 사업체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우리나라 비거주자 신분이거나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암암리에 이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매매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나 친인척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다가 주택 하나를 저가로 넘기고 남아있는 양도 차익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아파트 자금, 아파트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고 나서도 신고도 없이 부동산 구입한 경우죠. 내용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부모님은 현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자금도 많고 자산가세요. 그래서 사업소득,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자녀가 매수한 아파트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 아파트가 좋으니까 자녀도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는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썼지만 당연히 아파트 구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걸로 추정을 해가지고 증여세 세무조사 하겠다는 거죠. 사실 자녀가 몇 살인지는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히 미성년자라면 더 크게 문제가 될 거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일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거나, 그리고 은행 대출도 사실은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자금 중에 일부를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마 속사정을 더 파보면 은행 대출도 아마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근저당 잡아가지고 대출 받도록
도와줬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현금 증여에다가 이 대출에 따른 부동산 무상 증여까지 증여세가 더해져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구입자금 전체 거의 100%를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걸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나중에는 아주 높게 나올 확률이 매우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조사 범위에 따라서 이 부모님의 통장 내역, 가족 전체의 통장 내역까지 같이 들여다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직전에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부 처분하고 또 해외 주식도 정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한 자금을 가지고 매매 자금을 부모님이 어디에 썼는지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취업 준비생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더라. 그럼 이건 거의 100%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 재산 매각 대금은 증여 자금으로 보고 가족 전체 통장을 오픈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 깊게 파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국인 신분을 활용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부모는 이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역시 자산가이고 국내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 당연히 자녀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가져와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주목할 거는 가족 전체가 지금 외국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실거주도 지금 사실 외국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 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을 초과해가지고 외화를 국내로 가지고 오거나 혹은 반대로 국내에서 밖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이런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았다가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하죠. 나중에. 그래서 이 달러를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샀을 때 그때 자금 출처 대상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입 자금이 원화든 달러든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 자녀는 지금 정상적으로 국내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국세청은 뭘 보냐? 그럼 이 돈으로 뭘 살 건지 그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부동산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거래 전반적인 성격과 본질이 증여 거래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된다는 거 요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인 자금을 빼앗으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당연히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봐가지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이 있거나 혹은 대출이자가 있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부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 경비가 송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자체에 대해서 수년간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이 세무조사도 같이 파생이 되는 일반적인 조사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한 이런 부당거래를 한 경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때는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부모님 본인이에요.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주택을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뒀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하고 주택 거래를 합니다. 서류상으로 저가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은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인데 이 법인에다가 넘겨준 아파트도 사실은 소득이 없는 자녀가 그 법인으로부터 다시 저가 양도로 가져오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 두 개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녀한테 이 기준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해 주는 셈이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저가 양도를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저가로 양도를 하게 되면 법상 기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양도자도 그렇고 받아가는 수증자도 그렇고 양쪽 모두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법상 시가하고 실제로 아주 낮게 거래한 금액과는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보고 이 기준 금액보다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저가 양도니까 원칙대로 더 높은 시가로 양도한 걸로 봐서 추가적인 양도세를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 차이가 시가의 30%하고 3억 중에 적은 금액을 역시 기준 금액으로 보고 요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실제 거래대가 차이에다가 요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현재 국세청장께서 지난 9.7 대책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탈세 뿌리 뽑겠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검증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세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예외 없이 세금 거두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때요? 시장은 그런 거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쓴다고요.
이번에 신통기획 2.0 시작되면서 강남 3구에서만 어떻습니까? 7만 5천 가구가 공급이 되고 성동구 5천 가구, 마포구 3천 가구, 광진구에서 1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실제로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이 8월 달에 209건, 9월 달에 215건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 계속 늘고 있고 마포구도 9월 거래 건수가 거의 190건에 육박을 합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높아지니까 자금 출처 조사도 이 국세청도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매번 발표하는 게 이번에 뭐 몇 건이 적발이 되었고 세금은 얼마만큼 추징이 될 예정이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매번 적발 건수는 어때요? 점점 더 늘어나고 조사 기준이 되는 허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기준을 아주 촘촘하게 돌려버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할 때마다 매번 더 많이 걸리고 추징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아파트 구입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갈 산이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현금 지원 대부분 받고 대출 좀 내고 본인이 그동안 모아둔 보태가지고 일단은 아파트 등기 좀 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금 계획 짤 때 반드시 증여세, 취득세까지 같이 자금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증여세 계산해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그게 아니라면 차용증 작성하시라는 말입니다. 차용증도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지금 부모님의 나이, 건강 상태까지 다 확인하셔가지고 원리금 상한은 이자율 얼마로 할 건지 무조건 이제 법상 이자율보다 적게 한다고 해서 최소 금액으로만 세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기간을 고려했을 때 부모님이 이 생존기간 범위 이내인지까지 같이 확인이 되어야 그 차용증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이 되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가는 자녀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난 이후에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소득은 이만큼 증가할 것이고 근로계획은 계속해서 몇 년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퇴소해버리면 이 자녀는 갑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이 되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차용거래가 아니라 그냥 증여받은 거래로 나중에 추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항상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연말까지 분명 추가적으로 이 국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 결과 계속해서 발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동산 구입하는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이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또는 부당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의 조사 의도 계속해서 시장에 메시지 전달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이 있으면 계속 보도되는 대로 적시성 있게 내용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